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국에서 해상탄소 저장소 개발에 나섭니다. 탄소 절감에 기여하고 미국 IRA 법안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겨냥한다는 법안입니다. SK텔레콤이 6세대 이동통신을 이끌 핵심 기술을 내놨습니다. 저전력 기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퀵커머스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직접 장을 보는 대신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이 누적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보험사가 단독 출자한 해외 법인 중 첫 사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스전 사업 노하우를 살려 탄소 포집 저장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인근 바다 밑에 6억 톤가량의 탄소를 묻을 수 있는 저장소 개발에 나섰는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 인근 해상. 서울시 크기와 비슷한 이곳 578제곱킬로미터 면적의 해상 탄소 저장소가 개발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스페인 랩솔, 미국 카본버트, 일본 미쓰이 미국 법인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지분은 10%. 미국 해상 탄소 저장소 개발에 나선 건 국내 기업 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처음입니다. 저장소 평가를 진행한 뒤 개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개발하게 되면 시추, 플랫폼, 해저 파이프라인 설치를 거쳐 수십 년간 저장소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탄소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곳에 저장할 수 있는 탄소 용량은 6억 톤 이상으로 관측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탄소 배출량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정책, 산업 측면에서 보면 텍사스 연안 탄소 저장소 개발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탄소 감축 기업에 톤당 최대 85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적으로 CCS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전 세계에서 CCS 사업이 가장 활발한 데다 현재까지 탄소 배출 감축만으로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꼽힙니다. 텍사스 연안에는 발전소를 비롯해 시멘트, 석유화학, 가스 정제 등 다양한 배출원이 밀집돼 있고 다수의 원유가스 파이프라인이 조성돼 있어 탄소 포집에도 용이합니다. 여기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동안 가스전 사업에서 쌓아온 노하우는 이번 CCS 사업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해저에서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가스전 사업은 해저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CCS 사업과 역방향으로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달 중 미국의 신규 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CCS USA LLC를 설립하고 이번 사업 외에도 향후 추가 CCS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SK텔레콤이 6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을 내놨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데이터 전달 기술에 쓰이는 전력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건데요. 전력 소모가 줄어든 만큼 데이터 전송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이동통신의 모세혈관이라고 불리는 프론트홀, 5G 기지국의 안테나로 모인 데이터 신호를 분산 장치로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SK텔레콤이 독일 미넨에서 열린 차세대 통신 표준 협의체 아이온 포럼에서 5G 프론트홀 기술보다 소모 전력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6G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6G 유선망에 쓰이는 차세대 저전력 고용량 모바일 프론트홀 기술로
노키아와 HFR이 검증에 참여했습니다. SK텔레콤은 오픈랜 기술과 연계한 차세대 모바일 프론트홀 기술도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SK텔레콤은 프론트홀로 고속 전송을 할 때 필요한 파장 확대 기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프론트홀을 구성하는 광통신망의 최대 전송 속도는 25기가비트. 하지만 25기가비트의 속도로 광신호를 전송하면 신호 품질이 저하되고 최대 전송 거리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일부 파장 대역에서 광신호의 폭이 퍼지며 상호 간섭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6G가 상용화되면 트래픽 대용량화 추세 지속과 함께 전송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광신호의 폭이 넓어지는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선 겁니다. 앞으로 SK텔레콤은 글로벌 통신사 제조사들과 협업을 확대해 6G 미래 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들의 퀵커머스 서비스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기 싫을 정도의 무더위가 계속되는 데다 이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으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올여름 무더위에 슈퍼마켓에서 직접 장을 보는 고객보다 즉시 배송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었습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경우 지난 8월 즉시 배송 서비스 매출이 전년 대비 29% 증가했으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또한 같은 기간 매출이 20% 이상 성장했습니다. GS 더프레시는 최근 퀵커머스 주문 채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즉시 배송 서비스 이용 건수가 지난해 대비 24배 증가했습니다. 즉시 배송 서비스 이용 증가의 원인으로는 외출을 꺼리게 하는 무더위와 업계의 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이 꼽힙니다.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이커머스와 손잡고 퀵커머스 서비스를 강화한 것도 매출 신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심 곳곳에 위치한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이커머스의 물류센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GS 더프레시는 요기요와 네이버에서 슈퍼의 신선식품을 주문하면 1시간 내 배송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퀵커머스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최근 배달의 민족과 손을 잡고 퀵커머스 1시간 즉시 배송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배달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젊은 층 고객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작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한테 빠르게 배송이 가능하고 실제 비용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겠죠. 슈퍼마켓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맞벌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배송은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다. 한편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2021년부터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도입해 현재 220여 개 점포에서 퀵커머스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현지화 전략에 성공한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이 누적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보험사가 단독 출자한 해외 법인 중 첫 사례인데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김미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화생명의 베트남 법인이 진출 15년 만에 누적 손익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한화생명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베트남 법인의 이익잉여금은 약 1,600억 동, 한화 기준으론 약 90억 원입니다. 국내 보험사가 단독 100% 출자에 설립한 해외 현지 법인 중 누적 흑자 전환에 성공한 곳은 한화생명이 유일합니다. 후발주자로 출발했는데도 이 같은 해외 성과를 거둔 건 철저하게 현지화를 추진한 결과입니다. 법인장 등을 제외하고 500여 명 직원 전원을 현지인으로 뽑았는데 이를 통해 현장 설계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했고 현지 특성에 꼭 맞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은 현재 11위 수준인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5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해외에 진출한 보험사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엔 아직 영업 문턱이 너무도 높은 게 현실. 그러나 한화생명은 국내에서 쌓아온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목표 달성에 도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화생명의 해외 법인은 메타버스 플랫폼 등 고객이 직접 보험 업무를 볼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영업 플랫폼 고도화에 나서는 등 현지 보험사보다 선제적으로 보험 업무 디지털화를 시도 중입니다. 현지에서 일반 금융 소비자의 니즈를 좀 파악을 해서 그거를 영업 방식이나 사업 모형에 어떻게 지금 반영을 하느냐, 그게 좀 관건이죠. 소비자들이 디지털 기기 활용도라는 게 좀 높은 편이어서 그런 거를 좀 공략을 해서 디지털 역량을 얼마나 고도화하냐, 또 이를 현지화 전략에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국제유가가 올 들어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가 연말까지 감산 연장 조치를 밝히며 유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데요. 증권가는 정제마진 개선 기대감에 고배당 매력까지 더해진 정유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늘장 SOL과 GS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로 치솟으며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간밤 10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86.6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정책 연장 소식이 유가를 밀어올렸습니다. 사우디는 하루 100만 배럴 감산 정책을 3개월 연장하고 러시아는 하루 30만 배럴 감산을 연말까지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가는 국제유가가 연말 9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영아람코가 지분 추가 상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매각 흥행을 위해 국제유가를 최대한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더해 공급 축소 속 항공유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정유주의 수익을 좌우하는 정제마진 개선 기대감으로 연결됩니다. 한국 정유업체의 평균 복합 정제마진은 올 8월 평균 배럴당 12.7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이에 증권가의 실적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정유사의 재고평가 이익이 증가하고 이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SO일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한 달 새 21% 높아졌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GS 역시 각각 9.7%, 3.9% 올랐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고배당주 매력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SO일의 배당 수익률은 지난해 말 결산 기준 7.12%, GS는 6.39%였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등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들이 일제히 미국 시장 공략에 고삐를 재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들이 미국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J 푸드빌은 최근 미국 공장 설립 투자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고 조지아주 약 9만 제곱미터 부지에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J 푸드빌은 지난 2004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 뚜레쥬르 1000개 매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기반으로 현재 LA, 뉴욕, 뉴저지 등 26개 주에서 100개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SPC 역시 파리바게뜨의 미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2005년 미국 시장 진출 이후 올해 1월 100호점 오픈을 달성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에서 66개의 가맹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PC는 CJ 푸드빌과 마찬가지로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 1000개 매장을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인구 감소국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인지도 선호도가 80%더라고요. 인지도 선호도가 이렇게 높은 적이 없는 상황에서 한류가 불다 보니까 자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가격 개입과 출점 제한 등 규제도 베이커리들이 최근 미국 진출에 속도를 높이는 이유로 꼽힙니다. SPC와 CJ 푸드빌은 지난 7월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에 제품 가격을 5%가량 낮춘 바 있습니다. 이후 밀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고물가의 원부자재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이제 와서 가격을 다시 올리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또 국내 출점 제한이 있어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하는 요인입니다.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는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명목하에 지난 2013년부터 출점 제한 규제가 걸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 스마트시티 행사인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3이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기업들이 참여해 스마트시티 성공 경험을 공유할 예정인데요. 특히 한국의 전후복구 경험과 IT 역량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도시 재건 방안을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스마트 도시 건축학회가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우크라이나 도시 재건과 도약을 위한 스마트 도시 계획 및 기술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스마트 도시 계획과 기술로 우크라이나 도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동연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공간정책과 경제정책을 연계한 전후 복구 경험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중요한 길잡이가 될 거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시티를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그리고 우리의 생활 환경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스마트 우크라이나에 접목할 수 있는 미래 도시 생태계고 우크라이나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선 단순히 무너진 생활 환경을 지어주는 걸 넘어서서 자립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 기본 체계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기 계획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 계획과 국토 종합 계획을 연계한 전후 복구 계획들을 수립해서 우크라이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번 컨퍼런스에선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 모듈 공법 기반의 스마트홈 활용 방안과 정부와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특히 양국 간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신중한 접근 방식의 필요성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재건의 원칙과 방향, 참여 방식 등 초기 단계에 논의돼야 할 과제가 제안됐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과정에서 스마트 시티를 통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와 왜 대한민국이 나서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스마트 도시 건축학회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안된 후속 과제들을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올해 들어와 많은 나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산불이 발생한 나라들과 대형 산불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올해 대형 산불로 인한 큰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어디가 있나요? 올해는 이제 북반구의 많은 나라들이 대형 산불로 인한 아주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네. 가장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캐나다의 대형 산불이고요. 두 번째가 하와이의 마우이 섬의 대형 산불. 그리고 그다음에 스페인이라든가 북아프리카, 그리스, 트리키에 등도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아주 매우 큰데요. 먼저 캐나다 산불은 5월에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7월에는 캐나다 전역으로 번졌는데요. 문제는 캐나다의 지형적인 영향으로 산불을 진화하지 못하면서 다시 8월에 서브리티시 콜럼비아주의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불탄 면적이 남한 면적보다 넓은데요. 캐나다의 산불에서 내뿜은 이산화탄소가 전 지구 1년 배출량의 4분의 1이 넘고 인근의 미국 대기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죠. 인명피해가 가장 큰 대형 산불이 하와이 마우이 섬의 대형 산불인데요. 올해 8월 8일 산불이 시작되자마자 매우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마우이 섬의 최대 도시인 라하이나가 전소하면서 미처 피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요. 8월 22일 현재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14명에 실종자가 1,300명으로 추정될 만큼 하와이 역대 최악의 재난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대형 산불이 발생한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것이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이게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2021년 미 서북부와 캐나다 서부 지역에 50도에 달하는 엄청난 폭염 그리고 가뭄이 발생한 다음에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고요. 또 30억 마리의 곤충과 야생동물이 사라졌던 2020년 호주 대형 산불도 아주만 극심한 폭염 이후에 발생을 했고요. 2020년과 2021년 시베리아 대형 산불도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한 이후에 나타났었죠. 그리고 2022년 유럽과 아프리카의 대형 산불도 극심한 폭염과 가뭄 이후에 발생을 했거든요. 이제는 매년 열 행사처럼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미 서부 지역의 대형 산불의 가장 큰 원인도 이상 폭염 그리고 가뭄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기온 상승으로 봐야겠죠. 우리나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기온이 1.5도 높아지면 산불 기상지수가 8.6%가 올라가고요. 2도가 오르면 상승폭이 13.5%로 커진다고 하는데요. 지수가 높을수록 산불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유엔 환경계획과 노르웨이 정부가 설립한 비영리 환경단체 그리드 아렌달이 2022년에 발표한 산불
위협의 증가 보고서를 보면 말이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향후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더 빈번하게 그리고 더 강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거대한 산불이 14%가 증가를 하고 2050년까지 30%, 세계 말에 가면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죠. 이번 캐나다 산불의 경우 폭염과 가뭄의 영향이 가장 컸고요. 하와이 마우이 섬의 산불은 가뭄과 태풍으로 인한 강풍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인명 피해도 상당하지만 이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하던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나면서 이제 없어지는 생태계 있지 않습니까? 네. 생태계 이 파괴가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일단 돈으로 환산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대개 산불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환산할 때 이상호 등의 연구 논문, 산불 피해에 따른 산업 및 거시경제 영향 분석을 대개 참조를 합니다. 산불 피해는 직접적으로 임업 부분에서만 피해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간 투입 및 산출 관계와 또 소득 흐름을 통해서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따라서 산불 피해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균형 모형이 아니라 일반 균형 모형을 통해서 즉 간접적 효과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상호 등의 연구에서는 일반 균형 모델을 이용해서 산불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2017년 기준 한국에서 발생한 산불의 직접 피해액은 173억 원, 복구 비용으로 27억 원, 진화 비용은 450억 원으로 나타났고요. 산불의 거시경제 및 산업 부분 파급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후생은 약 372억 원이 감소를 했고 국내 총생산은 350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722억 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로 인한 직접적 피해인 650억 원에다가 사회적 비용 722억 원을 더하면 1,372억 원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에 산림이 주는 심리적 효과, 생태계 파괴, 그리고 산림이 다시 복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에 대한 것은 죄가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현재 추산하는 방식으로 추정된 대형 산불의 경제적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2020년에 이제 호주에서 발생했던 산불 있죠. 네. 대형 산불로 인해서 26명이 사망을 했고 2,300채의 가옥이 전소되는 등 피해가 발생을 하면서 경제적 피해는 약 8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2018년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은 85명의 사망자와 함께 약 4조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나와 있고요.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산불재였던 2016년 엘버타주의 폿 맥머리 산불의 경우 8만 8천 명이 대피를 하고 약 2,400여 개의 주택과 상업 건물이 파괴되었는데 경제적 피해가 약 12조 원으로 추정을 했었죠. 그런데 올해 발생한 캐나다 산불은 당시보다 몇 배 더 큰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정말로 엄청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올해 8월에 발생했던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의 대형 산불로 인해 추정되는 경제적 피해는 약 8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대형 산불은 임업이라든가 농업, 관광산업, 제조업 등에도 지속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보여서 경제적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오늘은 대형 산불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종용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취임 후 처음 자사주 만주를 매수했습니다. 회사 측은 경기 둔화 우려로 우리금융 주가가 답보 상태를 이어가 최고 경영자로서 책임 경영과 주가 부양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2, 3호선 등 일부 구간에서 LTE통신 품질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선되지 않은 구간이 모두 LG U+가 서비스를 하는 곳으로 나타난 데 대해 LG U+는 장비 추가 설치 및 최적화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골목에 불법 가벽을 중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헬밀톤 호텔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프리즈의 프리즈 서울 2023이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세계 화랑 330여 곳이 한자리에 모여 수천억 원대 미술품을 거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